안녕하세요. 이제 3, 4월 수업을 이제 진행할 텐데, 자 먼저 해석학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자료들은 정동영 선생이 쓴 실해석학 개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자료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먼저 해석학에 대한 것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수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접근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접근하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브르바키의 이제 그 의미로 이제 실수계를 의미하면 완비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적 구조, 그다음에 순서 구조, 그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갖춘 것을 이제 완비 구조라고 하는데, 완비성 공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비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완비 구조를 이루고 있는 체계는 이제 우리가 대수적 구조라는 얘기는 체를 얘기하는 거고, 순서 구조는 순서, 위상적 구조는 원근, 거리 개념이 이제 제시되는데, 유리수는 거리 개념에서 위상적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는 순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다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는 실수 체계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로 브르바키식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서체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 순서체라는 얘기는 체 구조와 순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그 다음에 실수의 조밀성, 그 다음에 우리가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를 실수계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구성은 수열의 수렴성이 먼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을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열의 수렴성은 이제 수렴하는 지에 대한 핵심은 코시열, 부분 수열, 상극한과 하극한, 이 세 가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실전에서는 부분 수열과 상극한, 하극한은 실질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이제 현실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코시열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단조 수열에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수열을 우리가 단조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유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여기서 먼저 논의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을 논의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함수열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 책에서는 급수 문제로 이렇게 가서 이것을 함수항 급수 문제로 접근을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열의 수렴성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극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학에서 논의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 기본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이에르 스트라스의 입시론 델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연속성에 대한 얘기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는 것은 연속성과 수열의 보존성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보존성 문제를 논의를 하면 수열이 수렴할 때 극한값이 얻어지게 될 텐데, 이 극한값이 연속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수열의 수렴성이 이제 보존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제일 불편한 점은 이 극한값이
정역 안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체킹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오타인데 평등 연속에 관련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평등 연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에서는 여기서 이제 내가 중간값 정리라고 표현되는데 요즘 학교 수학에서는 사이값 정리라는 말로 쓰죠. 중간값 정리, 그 다음에 코시열의 보전성, 이것이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계라는 뭐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존재성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에 대한 내용이 주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미분 가능성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이제 응용하는 쪽에서 로피탈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최대, 최소값,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극값, 이런 문제들도 이제 논의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서 도함수의 중간값 개념인 다복수의 정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들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 또는 이론적 근거 또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실해석학에서는 이것에 대한 응용도 응용이지만 응용보다는 개념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가능하다와 그 다음에 적분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불가능의 문제들은 그럼 적분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로 논의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적분이 아닌 상황에서의 적분 문제.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특이 적분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됐고, 또는 아주 스페셜하지만 이걸 뭐 변격 적분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기서 적분 가능성의 개념과 조건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적분 값을 구하는 것이 미적분의 문제라면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룬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의 문제를 우리가 테일러의 정리로 가고, 이 테일러의 정리가 뒤에 가서 발전이 됐을 때 테일러의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평등 또는 균등, 일양, 수렴성에 관련된 내용이 배경이 되고, 여기에서는 실해석학에서는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것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해석적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내용들은 이것의 문제를 급수 문제로 발전시켜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신다면 여기에서의 급수는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것을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데 초점이 뒀다면 이것은 급수의 결과 값을 물어물 문제로 이렇게 이제 발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는 이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서 다룰 것들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수열, 함수항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보존성의 문제로 이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이 보존되는지, 미분 가능한 것이 보존되는지, 적분 가능한 것이 보존되는지, 이상적분 가능한 것이 보존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보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에 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키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이 평등 수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 수렴성을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것의 결과가 다복수의 정리라든지 중간값의 정리라든지 또는 적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나오는 경향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이게 화면이 조금 글씨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이제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론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론적인 문제가 어떤 형태로 이제 얘기가 됐냐면, 1996년에서 2005년 정도까지의 경우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숫자화시켜서 제시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틀의 문제가 주어졌다면 2009년에서 2013년도는 이제 객관식 시대라서 여기에서는 참 거짓의 문제들도 제시가 됐고 이론에 대한 암기 문제들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숫자화 시켜도 이제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2017년, 18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데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무엇이 나왔냐면 개념에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계산량이 증폭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좀 복잡한 계산들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석학 플러스 미적분학이 보통 여기에서 14점에서 16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12점에서 14점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게는 4점, 적게는 2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과목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줄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이 문제에 미적분학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미적분학의 고유한 문제들도 나오지만 이것이 미적분학 캘큘러스 개념하고 실해석학하고 조인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거는 미적분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이라고 봐도 되지만 실해석학과 캘큘러스 즉 물론 캘큘러스를 미적분학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쪽에 연관된 내용들로 이 내용들이 이제 지금 접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체크를 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의 영역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이다라고 한다면 주로 다변수 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나오고 다변수 함수에서도 대체적으로 중적분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정적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적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계산법, 적분법 뭐 이런 것들도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양은 점수는 줄어들었지만 공부 양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될 텐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책은 지금 이 자료는 정동명 선생이 쓴 실해석학 개론, 조승재 정동명 공저입니다. 실해석학 개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그 대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쓴 책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이거를 배우게 되면 통상적으로 위상수학을 배우기 이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은 위상수학을 학습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위상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야.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웠던 해석학과는 접근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위상적 성질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데, 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된다면 임용에서는 모든 과목을 전체를 다 학습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내 책으로서는 괜찮은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해석학의 그 베스트셀러는 그 바트리슨 어널리시스,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 그 인트로덕션 리얼 어널리시스의 문제냐, 엘리먼터리 리얼 어널리시스의 문제냐인데,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은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엘리먼터리는 보통 대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돼서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좀 난이도가 높은 데서는 이제 루딘이라든지 로이던의 리얼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이제 보통 책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개념 설명도 적절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오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책에서 이제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오해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들어갈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화반 수업이라면 이 책이 이제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1,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깊게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수 전체 집합은 세 가지를 지니고 있죠. 이게 다시 말해서 대수적 구조.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연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것들이 거리 개념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돼서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요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a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a를 집합 x의 상계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계가 존재할 때 우리는 x를 위로 유계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가 존재하면 그때 상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또 반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요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할 때, 여기서 이것이 여기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런 b가 존재할 때 이 b를 우리는 x의
하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이 하계가 존재하면 아래로 유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것을 간단히 유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적당한 양의 실수가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n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요거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유계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유계인 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와 같은 다시 말해서 음수들의 모임이죠. 음수들의 모임이면 이 말은 모든 S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되니까 0은 S의 상계가 되겠죠. S의 상계가 돼서 얘는 S는 아래로 유계입니다. 내가 잠시만요. 이거 여기다 오타가 돼서 지금 그래서 S는 위로 내가 말을 잘못했네. 상계가 된다가 되고 그래서 S는 위로 유계가 됩니다. S는 위로 유계가 되는데 아래로 유계는 아니다가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아니다를 안 읽어서 S는 아래로 유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에 있는 원소는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거나 같으니까 얘는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니까 얘는 유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놓을 때요. 이때 알파가 S의 상한 또는 최소 상계, 즉 말에서 나타났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알파는 상계이다. 이 말은 즉 다시 한번 써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B가 X의 상계이면 이것이다. 즉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예가 더 중요한 표현인데 이 말은 알파에 주어졌을 때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은 X의 상계가 아니란 뜻이죠. 상계가 아니란 뜻이 되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선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이 x보다 작은 x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x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이 말은 이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의 실수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원소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X-알파가 입시론보다 적은 이러한 X가 존재합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이라는 개념은 이 뜻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즉 나중에 극한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으로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하한도 마찬가지겠죠. 하한도 최대하게 하계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크다란 뜻으로 하계이고 즉 하계라는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베타는 이것입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하계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요게 하계 중에서 제일 크다란 뜻은
여기에서 얘가 하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계가 아니다라는 뜻이 돼서 이러한 x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도 문장에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말은 당연한 것은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한이라는 말 속에는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x-베타가 입시론보다 적은 이런 뜻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계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greatest low bound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인피멈이라는 말로 쓰고 이때 요 베타를 우리가 인프 x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알파를 가장 작다 그래서 least upper bound라고도 쓰지만 상한이라고 해서 숲 x라는 말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말 속에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인프라는 말 속에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극한 개념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한이 존재하면 당연히 유일하겠죠. 즉 알파와 베타가 x의 상한이다 라는 말을 해주게 되면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x-알파도 2분의 입시론 x-베타도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그러면 알파-베타는 삼각부등식을 적용시켜주면 이런 뜻이 되고요. 얘도 2분의 입시론보다 적고 얘도 2분의 입시론보다 적으니까 입시론보다 적다.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니까 알파와 베타는 같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상한 또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한이 존재하면 그 값은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구에서 이제 얘네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 얘는 6개죠. 6개고 상한은 3이고 하한은 1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상한과 하한이 문제는 상한과 하한이 요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0은 하한 0은 하한인데 S의 원소가 아니죠. 1은 상한이고 S의 원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S의 원소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상한도 존재하고 하한도 존재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S의 원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S가 닫힌 집합이면 물론 필증 조건은 아닙니다만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고 위로 6개이면 그러면 우리는 상한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완비성 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완비성 공리면 얘는 정리가 되는 거고 아래 거를 완비성 공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1.13이나 1.14나 전부 다 완비성 공리라고 해요. 즉 아래로 6개이면 반드시 하한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꼭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을 쓰려면 무엇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르키메디스 정리. 모든 xy에 대해서 x가 양수이면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도 하고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으로 쓰여지죠.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꼭 써요. 그럼 이때 이 빨간색 부분을 안 써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n분의 1이 양수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 2월 강의할 때 내가 증명을 했고, 이건 기출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따로 수업하지는 않을게요.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X, Y가 이렇게 순서 관계가 주어지면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R이 유리수이면 이것의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유리수가 있으면 1이라는 유리수의 다음 수도 존재하지 않고 이 전의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즉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직후자가 존재를 해서 얘가 얘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와 얘는 같지 않은 거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의 뜻은 얘와 얘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리수에서는 직전자,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전자와 직후자가 모두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말에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x와 y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러면 이 사이에는 유리수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이것의 반을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또 얘와 얘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말 속에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무엇이 존재한다는 뜻이냐면 유리수열이 존재한다.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우리 수업은 안 했지만 극한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고 이렇게 되는 유리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얘기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문제를 무리수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리수에도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 말은 유리수열 대신에 무리수열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임의의 실수 x를 하나 놓으면 x로 수렴하는 유리수열도 존재하고 x로 수렴하는 무리수열도 존재합니다라는 말이 이 조밀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순서 집합에서는 순서 관계에서는 요거를 강조합니다만 순서 관계에서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쓰이긴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수열의 문제로 또는 극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수열 또는 극한의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로 수렴하는 유리수열, 필요하다면 무리수열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이때 유리수열이 모든 원소 Rn이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서로 다른 유리수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꼭 이 언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지만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RN과 RM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말이 중요한 언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RN과 RM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따져야 되겠다. 이거를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서로 다른 유리수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도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체킹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증명하시오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겁니까? 2005년도에 나왔었던 문제네요.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에는 책에 있던 이론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2020년대 뭐 2017년 뭐 요 이후 실질적으로 내가 2005년 이후라고 많이 쓰는데 이 이후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이런 것을 증명하는 문제였다면 2005년 이후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이거를 증명하는 것보단 내가 언제든지 이 이론을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요 정리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유형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CRM 1.17을 증명하시고 CRM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임용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이것을 증명했다 안 했다로 보시지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또는 이것을 해석하는 거 또는 필요하다면 얘를 활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거와 이건데 대체적으로는 요 아래 거를 더 많이 씁니다. 아래 내용을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가끔씩 서로 다른이라는 문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드킨티의 절단 문제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둘을 이제 구분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다 칠판에다 쓸게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겪는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실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실수라는 것을 배울 때 여기에서 실수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유리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유리수의 원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이렇게 번역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하지 말라고 그러죠. 유리수라고. 물론 영어로는 rational number인데 이렇게 이제 번역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한자로 번역하게 되면 합리성이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에서 합리가 있다란 뜻이 뭐지? 이제 이런 뜻인데 얘가 rational number니까 얘를 직역하게 되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가 있다란 뜻으로 이렇게 번역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유리수라는 말의 어원은 레티오에서 나온 거죠. 레티오에서 라틴어 레티오에서 레이셔널로 이렇게 바뀐 거죠. 외국어 시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레티오가 되는데 레티오의 뜻에 의해서 본다면
유리수는 뭡니까? 정수분의 정수. 이 말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란 뜻이죠. 이게 이제 유리수 개념이에요.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안 유리수라고 안 하고 이것에 있을 유자를 썼으니까 이걸로 번역함들이 없을 무자를 쓴 거죠. 이 irrational이란 말의 뜻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씁니까? 무리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무리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리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루트 2.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나나 관련성은 없지만 1970년 초에 이게 이제 지금하고는 시험 제도가 달랐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본고사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어서 예비고사에서 패스를 한 사람 중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뭐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이 점수들이 있어서 그 상한선이 넘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각 대학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고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본고사에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답니다. 요게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내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지금 막 요즘 오락가락 하는데 당시에 0.02%인가? 0.02인가 0.2인가 하여튼간 맞춘 사람이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중학교 3학년 문제였고요. 이거를 증명했던 게 규律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요런 게.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얘기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 규律법으로 하는 거죠. 규律법을 통해서. 규律법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증명했던 사람이 이 방법을 썼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현행 교육 과정에서 보자요. 그러면 현행 교육 과정에서 본다면 분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를 설명하려면 규律법인데 이 규律법은 언제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나와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규律법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요것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규律법으로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근데 우리는 무리수란 거를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정의로는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쓴 것이 유리수의 성질로 표현이 된 거죠. 유리수의 성질로 표현하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데시멀 프랙션, 십증 기수법을 이제 사용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소수를 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경론은 이거에서 여기가 시험 다시예요. 여기가 교과경론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유한소수를 무한소수로 바꾸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만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 여기서는 그 교과경론 시간에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유리수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퉁쳐서 우린 중학교에서는 실수를 무한소수로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무한소수를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실수를 실수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수계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체의 공리,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실수계라고 하고, 이 실수계 속의 원을 우리는 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실수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가 되는데,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는 공리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공리, 체의 공리,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물론 고등학생들에게 체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리적 방법으로 이제 설명한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중에 이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리적 방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공리적 방법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실수라고 한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공리적 방법으로 지도하지 말고 구성적 방법으로 지도합시다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성적 방법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코시어를 이용하자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축소 구간열로 이제 지도하자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데데킨트의 절단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넘어가는 과정을 큰 그림에서는 형식, 부력의 원리로 이제 넘어가자라는 이제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리수 열, 축소 구간열의 성분도 유리수, 데드킨트도 유리수의 관점으로부터 이것의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극한값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교집합의 공통원. 물론 공통원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지만, 데드킨트의 절단일 때 상하함. 이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유리수이거나 또는 유리수가 아닌 거. 유리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리수거나 또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유리수까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무리수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이제 구성하자라는 입장이 이제 구성적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에서 보듯이 코시열, 축소구간열, 데드킨트의 절단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입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도입할 수는 없는데, 기본이 이제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 자, 그럼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이거 나온 김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화면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킨트의 정리와 절단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이 유리수이고, A와 B는 물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임의의 원소 A와 임의의 원소 B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A는 위로 유계이고 B는 아래로 유계이니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때 얘가 이것이거나 얘가 이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기대를 했는데 유리수로 갇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알파도 A의 원소가 아니고 알파가 B의 원소도 아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는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유리수 체계의 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유리수 체계에 이제 틈이 있다라는 말로도 이 말이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유리수가 가지고 있는 유리수의 불연속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수 체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수 개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드킨트의 정리는 실수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데드킨트의 절단의 문제는 유리수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둘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것은 데드킨트의 정리는 실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데드킨트의 절단은 유리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작점이 이제 달라지고 유리수 체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유리수는 틈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유리수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숫자의 불연속성. 그러니까 불연속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거리 개념을 논의해 줄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거리 개념을 논의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수직선 모델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라고 할 때 이때 이것인 알파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때 이 존재한다죠. 유일하게 존재한다. 어디에서? 실수에서죠. 근데 유리수에서는 이런 말을 못 하더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있네. 여기에서 본다면 A를 유리수인데 음수이거나 또는 X제곱이 2보다 적은 경우 B는 양수이면서 X제곱이 2보다 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루트 2를 지축으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한쪽은 지웁시다. 한쪽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다면 A와 B의 합집합은 유리수가 되고 둘 다 공집합이 아니고 A의 원소는 B의 원소보다 적게 돼서 얘가 습 A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얘가 인프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유리수에서는 데드킨트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의 시사점이 뭡니까 그러면 유리수의 집합의 절단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A와 이게 두 집합 A, B로의 분할을 뜻한다. 즉 A와 B의 합집합이 유리수이고 각각이 공집합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를 만족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린 유리수계라고 할 때 이건 세 가지 이제 결함이 있다. 첫 번째, 유리수 체계에는 틈이 있다.
두 번째, 숫자는 불연속성이다. 세 번째,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완비성이다. 라는 세 가지 이제 유리수교의 결함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교과경론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유리수의 결함 세 가지. 유리수 체계에는 틈이 있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완비성이다. 이걸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드킨트는 연속성의 본질을 직선상의 성질 중 직선의 모든 점을 두 집합의 합으로 나누는데 한 집합의 점들이 나머지 다른 하나의 집합에 있는 모든 점보다 왼쪽에 있도록 직선을 나눈다면 이런 직선의 분류에 대응하는 점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와 같은 반례가 나왔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제 잘못됐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로 절단하면 안 되고 실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A와 B가 같다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가 덧셈근의 의미에서는 이런 뜻이 돼요. 곱셈근의 관점에서는 1이 돼요. 물론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런 뜻이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개념에서는 A-B의 거리가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 그럼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는 크거나 같은 건데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는 0이라는 뜻이 돼서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위상에서 본다면 A와 B의 거리가 0입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뜻이 이제 위상 공간은 이제 공간에 따라서 이 말은 공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의 구조, 거리 공간, 분리 공간. 그래서 이제 분리 공간에서 본다면 여기선 무엇을 얘기냐면 T1 공간에서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T1 공간에서는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은 B를 포함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T1 공간에서 A와 B가 같다라는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2 공간에서는 A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과 B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이것들에는 공통원소가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논의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두 원소가 같습니다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는 방법은 매번 다르다. 꼭 조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종종 활용이 됩니다. 해석학에서는 주로 이거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해석학에서는 거리 개념으로. 해석학에서는 이걸로 설명하고 우리가 실해석학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실해석학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이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 이제 유개인 폐구간열 I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축소열이라고, 축소구간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축소구간열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계로 이제 봐볼게요. 유계인 AN, BN. 물론 여기에서 AN과 BN은 모두 다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주어지면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I1은 A1, A2, A1, B1 차, I1은 I2는 A2, B2, IN은 AN, BN. 축소구간열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집합을 A1, A2, AN 이렇게 이제 놓아보고요. B라는 집합을 B1, B2, BN 이렇게 놓아보자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는 모든 N에 대해서 BN은 A의 상계죠. 그 다음에 AN은 B의 하계가 돼요. 그래서 상계와 하계가 되니까 우리는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수비 존재하겠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인프가 존재합니다. 물론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즉 모든 n에 대해서 AN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알파보다 적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BM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즉,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축소 구간열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유개인 폐 구간열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때 특히 BN-A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BN-AN이 0이면 알파와 무엇이 같다? 베타가 같다. 즉 이것의 값은 이렇게 된다가 되겠죠. 싱글톤 셋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이 이 알파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이 알파가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유리수이면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축소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IN을 이걸로 놓으면 얘네들은 축소 구간열이고 이때 얘네들의 공통점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축소 구간열인데 얘네들은 무슨 집합이 아니에요. 닫힌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 되더라. 그래서 이때 축소 구간열은 공집합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얘네들이 유개인 닫힌, 요즘은 폐자 잘 안 쓰죠. 닫힌 구간열일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 S가 유개인 무한 집합일 때 이게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얘네들은 하나의 집접점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은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결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집합이 아니다가 해서 멈추지 않고 얘네들은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차노 바이에르스트라스의 정리는 유개인 닫힌 집합은 적어도 하나의 집접점을 갖는다. 이런 뜻의 문제가 돼요. 자, 하이네 보렐의 정리는 이건 이제 이건 막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우리 컴팩트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실수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일 필충 조건은 이때 K가 유개인 닫힌 집합이다. 그래서 유개인 닫힌 집합이면 유개인 닫힌 구간은 닫힌 집합이니까 얘네들은 컴팩트가 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컴팩트라는 개념을 학습했느냐 컴팩트라는 개념을 학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컴팩트라는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데서는 닫힌 구간 A, B를 가지고 이론화를 시키는 거고요. 컴팩트라는 것을 학습한 곳에서는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컴팩트라는 말로 문제를 접근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이네 보렐의 정리는 즉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유개인 닫힌 집합인데 얘네들은 무엇은 아니냐면 유개인 구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간은 아니지만 유개인 닫힌 집합이므로 얘네들은 무엇이 된다? 컴팩트가 됩니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닫힌 구간 얘기만 하는 거고 얘는 이런 집합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는 요 컴팩트의 개념은 유개인 닫힌 구간이 된다. 하이네 보렐의 정리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